많은 재개발 구역보다는 될 만한 곳은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안 될 만한 곳은 빨리 해제해서 그냥 서민들도 새 빌라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었고요. 뉴스상에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후 주거지를 확 바꾸겠다라는 형식으로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자, 이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은 주민이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궁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10년에 한 번씩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태당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재개발 방식이 이렇게 탑 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들이 이제 주민들의 30%나 이제 동의를 받아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또는 모어타운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들로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에 정부는 이제 시 주민들이 진행을 하면 정부는 도와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서울 지역 안에 아파트와 일반적인 주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들이 있는데 이 주택에는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 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서울 시내 안에서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주택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요.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정도가 돼야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노후도가 맞아야 되고요. 재개발은,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주택의 40%에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20%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모두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진짜 다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아파트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라는 것은 이 금리와 그리고 상환에 대한 기간, 이 상환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요. 또 상환 기간이 길면 그나마 분할 상환을 통해서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짧게 되면은 사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 해가지고 금리도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또 상환 기간을 50년까지 늘려주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었지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 수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거래되던 것들이 다시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신생아 특례라는 게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 특례라서 아이를 낳은 분들은요, 사실 뭐 결혼 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더 좋은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아주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없지만 내년 2024년도에는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대략 한 60% 이상, 즉 67% 정도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모아타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아타운이 등장하게 돼서 이 노후도를 67%를 약 57%, 이걸 모아타운으로 가면 50%까지도 가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30년 이상이라는 건축물의 연도수도 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 주택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20년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파트고, 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취지입니다. 자, 그런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은 뭐 그 누구도 건들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돼서 이 안전진단 통과라는 게 재건축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고, 재개발은 노후도라는 게 아주 큰 키워드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간담회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좀 강화됐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였었죠. 박근혜 정부였을 때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서 이 안전진단의 그 안전구조성이 20%였던 것을 50%까지 상향 조절을 했었죠. 재건축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바로 재건축 쪽에 투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을 조금 더 어렵게 해야 투기 수요가 찾아낼 것이고, 즉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곳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65군데밖에 없습니다. 즉 재건축은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안전진단 외에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 중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설비 노후도나 비용 편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조 안정성이 50%였던 것을 지금 30%로 낮췄다라는 것이죠. 즉 아파트가 정말 쓰러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수록 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축하한다라는 어떤 현수막을 걸 정도로 구조 안전성이 안 좋았을 때 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30% 낮추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65군데가 통과하던 안전진단이 2023년 한 해 동안 163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 정부별로 봤을 때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조절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전에 구조 안정성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규제를 완화했거나 또는 규제했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구조 안정성을 50%로 만들었죠. 이때 처음으로 구조 안정성, 안전진단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자, 이명박 때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하면서 40%로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이 부동산 자체가 워낙에 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특히 재건축은 여러분들 다 강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그 온기가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강남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건축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박근혜 정부 때는 20%까지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정도 됐겠죠. 거기다가 재건축 연한도요, 기존에 40년이었었습니다. 즉 40년 이상 돼야 안전진단을 체크할 수 있고 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년을 줄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 거기에 구조 안정성을 20%까지 만들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재건축에 대한 걸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늘어났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30%로 완화를 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를 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안전진단도 이제 구조 안전성을 내렸기 때문에 통과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직 아파트에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한다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을 주로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노후성, 이 아파트가 노후됐냐 안 됐냐, 그래서 30년 이상이 됐냐 안 됐냐, 이걸로 따져보고 우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을 먼저 해서 거기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 있겠죠. 안전진단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아무런 주체가 없으니까 사실 그 비용을 만들기도 어렵겠고, 그러다 보면 이 비용을 대주는 업체나 전기업체나 또는 뭐 시공사가 있다면 그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넘어서 뭔가 재건축 연한이 됐고 재건축 할 만한 그런 동의들이 좀 더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뭐 추진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조합 설립을 가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가는 게 이 모양새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저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외곽으로 가는 부분들은 무조건 새 집을 찾아서 가는 것은 솔직히 좀 아닐 겁니다. 외곽으로 가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겠죠. 솔직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될 수 있으면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뭐 좀 더 외곽에 있는 아파트,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가게 되면 뭐 요즘 들어서는 서울 외곽 지역도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학교도 그렇고 또 자연환경도 그렇고 뭐 학원이나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아파트, 저렴한 새 집이면 더 좋고 이런 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의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죠. 경기도나 이런 외곽의 인구는 좀 더 증가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사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서울의 가구 수는 계속 증가되는 모습은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서울 직장 가까운데 새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유로 다수의 재개발 구역들이 계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군데가 넘게 지정이 됐고요. 후보지로. 앞으로 연내에도 뭐 100군데를 지정하겠다 하고, 또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또 공공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 전 지역을 아파트화 시키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빌라, 그러니까 서민이 주거하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을 생각하고 계속 이 빌라나 단독주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서민들은 서울 시내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서도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적당한
재개발 구역 선정이 중요한 거지 과도한 재개발 구역 선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전부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또는 토지거래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딱 정해지면 앞으로 주택을, 그러니까 빌라를 새로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분을 쪼개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슬럼화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주택을 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슬럼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빨리빨리 나와서 정말 아파트로의 어떤 전환이 굉장히 주민의 동의를 잘 받고 있는 곳은 빨리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치 않으면 빨리 해제해 버려서 그나마라도 이 서민들이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전한 집, 그래서 빌라들도 오래된 30년 되고 그러면 굉장히 구조 안정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새 집으로 만들어서 서민이나 또는 이 돈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재개발 구역보다는 될 만한 곳은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안 될 만한 곳은 빨리 해제해서 그냥 서민들도 새 빌라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간담회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달아주시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좋았다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방송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